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뭐 뉴스도 그렇고 항상 더 올라간다 라고 말을 하고, 또 막상 잠깐 또 때려지면 이제 정말 끝났다, 혹은 뭐 또 안 좋은 뉴스들만 또 계속 나오죠. 뭐 더 떨어질 것 같이.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뉴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게 좀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간다고 해서 계속 내려가는 것도 아니듯이, 뭔가 이제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뭐 썸네일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 외면적인 추세가 상당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사실 뭐 매우 중요한 건 맞는데요. 이제 추세뿐만 아니라 결국 변곡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면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매크로적인 환경이나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게 수치적으로 어떤 건지 좀 같이 한번 오늘 뭐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알아보도록 하고요. 좀 오늘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게, 뭐 제가 요즘에 그냥 가장 듣는 말이 뭐 그런 거죠. 이제 막 테이퍼링, 뭐 속도가 빨라지는 거 이미 증시에 다 반영돼 있잖아. 이미 알고 있는 이슈야. 근데 제가 역으로 이제 사실 물어보고 싶은데, 뭐 제가 굳이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반영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반영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그냥 뭐 증시가 좀 떨어졌으니까 반영이 돼 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돼 있는지를 본인이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아니면 그럼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좀 데이터적인 수치적인 측면으로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행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단하게 뭐 증시 움직였던 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뭐 베이시스가 요즘에 좀 약간 좀 의미 있는 게 좀 있었어가지고 베이시스도 같이 한번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 물론 이제 12월 선물 만기가 되긴 했지만 시계열이 너무 짧기 때문에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수급 추이, 연초 이후로부터 현물 수급 추이 같이 한번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이제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었던 거 간단하게 리포트 살펴보고, 뭐 코스피, 코스닥, 뭐 S&P, 나스닥 차트들은 뭐 조금 있다 여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S&P, 일드갭과 이제 패드 모델로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통화량 대비해서 증시 M2 대비해서 통화량 대비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보도록 하고요. 중국 쪽도 뭐 지준금도 내리고 해서 좀 M1, M2 업데이트 됐던 거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수출액 전년동 기비나 미국 ISM 비제조업, 제조업 지수, 그리고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 이제 미국 쪽 하이일드 스프레드 추이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비트코인부터 여기 미국채 10년까지 조금 추이 같이 차트들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뭐 키스코홀딩스랑 우리금융지주, 현대해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부터 롯데케미칼, 우리금융지주 이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금융지주들 밸류에이션 살펴보고 애플까지, 뭐 요즘에 많이 상승을 했던 애플까지 한번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전에 하긴 하겠지만 미국 쪽 이제 유동성 부분 좀 업데이트 됐던 거, 뭐 지준금이나 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오늘 왜 사실 뭐 증시가 올랐고, 지금 그러니까 이때까지 2009년부터 증시가 왜 올랐고, 지금 이제 뭐 어떤 이슈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전망을 보는지, 뭐 실질금리나 뭐 이 BEI나 뭐 여러 가지 좀 데이터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고요. 이제 간단하게 오늘 뭐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이 컸었죠. 살펴보면은 오늘 뭐 증시 사실 장중에 상승하다가 뭐 막판이라기보다 좀 장 중반부터 한 10시 반? 요 정도부터 쭉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의 영향이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0.3% 하락했고 코스닥은 0.6%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검은색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빨간 색깔 이제 파랑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순매수 구간, 순매도 구간인데 순매수가 있었다가 쭉 이제 되돌리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외국인이 한 1,4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24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베이시스로 설명을 좀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선 제가 목이 좀 계속 안 좋아가지고 그냥 제가 원래 그냥 목이 안 좋아서 좀 약간 목이 좀 약간 안 좋아서 좀 목소리가 좀 안 좋은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뭐 베이시스가 그럼 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게 외국인 수급이 요즘에 좀 베이시스 때문에 매수가 좀 들어왔던 건데 외국인에서 선물 매수가 여기 이제 이론가라고 보시는 게 이제 코스피 200을 주식이라고 쳤을 때 주식의 이제 이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이 이 가격이어야 해. 인데 약간 기초자산하고 가격이 조금 다르잖아요. 이제 이게 배당락이 가만히 돼서 그렇고요. 3월 이제 선물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배당락이 그 전에 도래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배당이 빠진 금액을 이제 감안한 코스피 200 현물 주식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이론가가 현재가는 코스피 200을 이제 3월 둘째 주에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와 의미가 가진 이제 선물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선물이 더 가격이 높을 경우를 이제 콘텐고라고 하고요. 선물이 더 가격이 낮을 때를 이제 백오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텐고 상황인 거죠. 이제 잘못 설명을 드렸네요. 이제 잘못이 아니라 이제 맞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물이 높을 때 콘텐고, 이제 선물이 더 낮을 때 백오데이션인데, 이제 베이시스 갭은 이제 반대로 차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플러스일 때가 이제 백오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일 때가 이제 콘텐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2.26으로 상당히 이제 선물이 쌌던 거죠. 선물이 쌌다 보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고 이제 보통 이제 프로그램 매도로 현물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시면 장중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장중 이제 플러스로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제 선물을 매수를 하다가 결국 막판부터 쭉 되돌리면서 마지막에는 0.7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뭐 차익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싼 선물을 사고 이제 비싼 현물을 매도하는 이걸 매도 차익거라고 하고요. 매도를 하는 현물이 항상 기준이어서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면 이제 매도 차익거래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일부 매도 차익거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베이시스가 과거에는 계속 좋았었기 때문에 외국인 좀 요런 플레이가 선물 매수가 좀 이따 누적 수급 보실 때도 아시겠지만 가능했었는데 이제 조금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이제 선물 수급이 과연 내일이나 이번 주 계속 들어올 수 있을까? 이제는 조금 약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베이시스의 영향이 조금 컸다.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수급 같은 경우 살펴보시더라도 이제 외국인이 이제 현물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가 다 매도를 돌리면서 한 1,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개인 같은 경우 3,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한 4,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인하고 사실 지수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었는데 베이시스가 점점 이제 좀 축소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면서 약 한 73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끝이 났고요. 개인은 한 1,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1,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 600억 매도, 기관이 한 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고요. 이제 9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1.4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개인이 약 한 2.6조 정도 매도 중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렇게 선물이 외국인이 좀 들어왔던 것도 저는 좀 약간 베이시스의 차이의 영향이다. 그 부분이 조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인 이렇게 매수 들어왔던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쇼 커버링의 영향이 조금 컸다. 일단 저는 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데이터 상으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 현물을 여기는 매수를 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이제 매수 차익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차익 거래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베이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해지 정도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베이시스가 플러스일 때 매수 차익 거래는 사실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기초자산을 산다고 하면은 이제 차익 거래보다는 그냥 해지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초 이후로부터는 개인이 수급이 68조까지 좀 줄기는 했지만 뭐 여전히 수급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중기적인 수급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은 뭐 크게는 다르지 않아서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특히나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다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 이제 예상치가 6.7이었는데 소폭 상승하면서 6.8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상치 정도네 라고 하면서 뭐 크게 이제 하락하진 않고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근데 뭐 사실 코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상승을 하면서 전월 대비 한 0.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냥 CPI 같은 경우에도 이제 0.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 임금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오히려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0.4%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동자들 측면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다. 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이제 코스피부터 살펴보면 이제 파란 색깔이 코스피 차트고요. 이제 빨간 색깔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겁니다. LD갭이라고 하고요. 높을수록 저평가, 이제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뭐 좀 최근에 금리가 조정을 보이면서 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페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래도 더 있어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는 영역이다. 근데 다만 뭐 우리나라는 뭐 엄청 밸류에이션 부담이 심한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페드 모형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더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8년 정도 밸류에이션까지는 와 있다. 좀 부담이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뭐 S&P 같이 돼 있는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조금 이격은 있지만 이게 이제 미중 패권 전쟁 영향과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의 영향이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엔 서로 이제 걘 메꾸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더 비싸지기보다는 미국의 낙폭이 저는 더 크리라 향후에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드 모형 같이 이제 코스피, S&P 봤을 때는 뭐 둘 다 상당히 낮은 수준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금리가 빠지면서 약간 반등은 하긴 했지만 뭐 절대적인 레벨 자체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신용잔고가 22조 한 8천억 정도 되면서 보시면은 살짝 반등은 했지만 일단 추세 자체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도 빠지고 있는 추세라 고점 치고 빠지는 게 가장 안 좋거든요. 중기적인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 이렇게 파란 색깔 이렇게 빠질 때 다 증시가 안 좋은 상황이 되거든요. 돈이 더 이상 안 풀린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 됩니다. 뭐 코스닥은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뭐 나스닥 다 M2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살펴보면 이건 이제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다 컨버블 이후로 뭐 거의 높은 수준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나스닥이나 S&P나 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2018년 정도 밸류에이션 치고 나서 빠졌다가 아직까지 단기 반등 정도기 때문에 여전히 좋아 보이지 않는 모양새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지준도 풀고 하면서 사실 이 M1 나누기 M2가 살짝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좀 업데이트를 하면 저도 데이터상 좋을 것 같은데, 지준을 내리면
좋죠. 뭐 사실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냥 금리 인하하는 효과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중국이 이제 그냥 먼저 전에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M1 나누기 M2가 이 파란 색깔인데요. 그냥 낮을수록 유동성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2015년 가장 낮았을 때 중국 증시 이제 급락을 합니다. 돈이 시중에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급락을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도 낮았을 때 이제 항생 같은 경우는 좋지 않았고 상해는 뭐 크게 영동은 없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낮았을 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냥 M1 증가율을 높이면은 이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준금을 뭐 낮추거나 금리를 낮추면은 되는 문제긴 합니다. 그럼 왜 진작 낮추지 않았을까? 그럼 뭐 2015년 이때도 이제 낮았는데도 여긴 또 문제가 낮았는데 뒤에 이제 올리면 되는데 그럼 왜 진작 낮추지 않았을까 금리를 그냥 이때 뭐 낮췄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2013년 뭐 이럴 때 그럼 왜 지금도 이제 낮추는 게 저는 막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할 거라고는 봅니다 이제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마치 이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낮추는 게 뭐 경기 부양 효과도 있죠. 당연히 이제 유동성이 풀려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기준금리 그냥 항상 낮추면 되잖아요. 그냥 뭐 마이너스 막 1%, 2%까지 낮추면 되는데 왜 기준금리를 올릴 때도 있고 낮출 때도 있고 하냐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금리를 낮추게 되면 물가를 자극을 하거든요.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은 이미 물가가 높은 상황이에요. 이미 생산자 물가가 16%인가요? 이번에도? 아무튼 15%인가? 아무튼 간에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여기서 이제 금리를 낮춘다? 뭐 돈이 더 풀리는 건 좋습니다. 이제 M1 나누기 M2가 살짝 올라가는 거는 오케이인데 그럼 이제 물가는 어떡하지? 가 물음표인 거죠. 하나는 해결이 되는데 돈은 풀었어 오케이 근데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가 딜레마죠.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 인상밖에 답이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물가는 더 자극을 하면 이게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는 물가가 낮을 때는 괜찮은데 높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중국은 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결국 저는 이렇게 금리를 지준금을 낮추는 순간 물가를 건드리기 때문에 향후에는 오히려 저는 더 크게 좀 호되게 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중국에서도 사실 통화정책 이제 담당자가 모르지를 않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도 일당 체제에서 그냥 위에서 하라 하면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사실 뭐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중국 쪽은 저는 좀 상당히 안 좋게 보고요 중기 쪽으로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그냥 이 상태로 완화적인 걸 계속 가면 정말 이제 버블이 엄청나게 생겨서 과거 이제 일본 때처럼 버블이 엄청나게 생겨서 터질 수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위태로운 상황에서 증시는 정말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다. 이제 경제는 파탄 나겠지만 향후에 뭐 단기적으로는 중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뭐 아예 배제는 할 수 없다. 역으로 이제 위로 좀 많이 튈 수 있는 가능성도 전 있다고는 봅니다. 중국 쪽은 이제 쌍방으로 다 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수출액 전년동기비 같은 경우는 뭐 YOY로는 이제 피크는 확실히는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로 봤을 때도 영업일자 감안을 했을 때는 뭐 저는 좀 피크는 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ISM 제조업이나 뭐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여기도 피크 YOY로 피크를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물론 이제 ISM 기준 같은 경우 이제 YOY 수치를 쓰는 건 아닙니다만 피크를 좀 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제조업도 뭐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뭐 상당 부분 좀 왔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수출 같은 경우에 반도체 비중이 큰데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셔도 이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반도체 이미 많이 썼잖아요. 노트북도 사고 뭐 컴퓨터도 사고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도 사고 이제 내구재 수요가 많았었는데 향후에도 이제 그렇게까지 계속 올해 이상으로 더 있을까? 잘 될 것 같기는 한데 올해 이상으로 될까에 대해서는 좀 저는 약간 조금 물음표기는 합니다.
진짜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서버 수요 아닌 이상 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이제 수출액을 이제 한국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나눴을 때는 이게 고점들 과거 고점들을 넘었다가 조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추세가 꺾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질 때는 보통 항상 시원하게 빠지거든요. 이게 추세가 이루어지면 좀 추세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글로벌 GDP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나 S&P 봐도 여기 이제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만 이미 과거 고점들 다 넘은 상태라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단 장기 추세도 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는 위험 이제 회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120 이동평균선도 살짝 걸쳐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50일 이동평균선도 살짝 하회를 했다가 결국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상당히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구간이다. 위험 이제는 회피 구간에 들어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차트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데이터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증시가 왜 날아갔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미 재무부 이제 부채 한도가 좀 약간 잘 되고 있잖아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단독으로 약간 승인할 수 있게 지금 법안 통과를 시킨 상황에서 향후에 지금 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먼저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장기 추세부터 좀 살펴보면 이제 3주봉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 저는 새로운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1, 2, 3, 4, 5로 3파, 그 다음에 지루했던 조정이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큰 1파는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떨어지면서 큰 2파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까지 올라갔던 파동이 이제 3의 1파라고 보고요. 지금이 이제 3의 2파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파동을 여기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그 다음에 이제 고점하고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뭐 거의 다음 부근에서 사실 조정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3의 1파다 라고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래량을 보더라도 여기가 가장 높았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의 1파구나 라고는 좀 알 수 있었었고요. 사실 사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3의 1파랑 이제 3의 2파를 좀 살펴보면 3의 1파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똑같이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여기도 고점 다였기 때문에 뭐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깨지거나 여기를 깨질 때 뭐 두 번의 매도 기회는 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갔던 게 여기가 A파, 여기가 이제 올라갔던 게 B파, 여기 내려갔던 게 C파로 ABC도 이제 끝이 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5파랑 B파를 그어서 그 다음에 이제 A파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여기도 이제 저점 다운 걸 봤을 땐 채널은 유효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채널을 깨졌을다가 이제 올라갈 때 이제 CC가 확실히 끝이 났구나, 뭐 이제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4파랑 A파를 그었을 때 여기가 이제 깨질 때 B가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니었던 게 아마도 이제 B의 B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 ABC가 이제 고점 치고 나왔던 ABC가 저는 큰 A일 거라고 일단 지금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A, B, C로 A, 그 다음에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금 C 정도다. A, B, C 파가 이제 큰 B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전에 이제 계산치를 보여드렸을 때도 406에서 422까지는 좀 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는데, 뭐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거의 그 정도까지 지금 간 상황이 된 게 아닌가. 뭐 403 정도였으니까 뭐 내일 조금 더 가서 뭐 406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다. 아니면 뭐 오늘이 고점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정도
반등이 있을 수 있다. 뭐 최대는 뭐 422까지도 뭐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굳이 여기 비파가 어차피 전고점을 못 뚫는다라는 가정일을 한다면 오히려 그냥 전고점 넘고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전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뭐 롱에 베팅을 할 상황은 국내 쪽은 아니다라고 뭐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괴선상으로 봤을 때 전환선 기준선 다 호전되고 9일 26일 후행 스팬 호전됐으나 오늘 좀 구름대를 좀 넘기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추세가 이제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보다 좋은 건 맞습니다만 딱 걸릴 자리에서 딱 걸렸어가지고 뭐 저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저는 이제 충분히 뭐 기간도 충분히 좀 찾고 A 한 다음에 B 정도 반등하고 C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도 똑같지만 상승을 하는데 뭐 이 정도 상승이었으면 적게 상승한 건 아닌데 거래량이 너무 작죠. 내려갔을 때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좀 올라갔던 것도 충분히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동 평균선으로 보더라도 50일, 120일 같은 경우 여기서 데드 크로스 났었고요. 뭐 120일, 200일 같은 경우도 데드 크로스라 뭐 장기 추세가 사실 다 데드 크로스입니다. 50, 120, 200. 그래서 사실 뭐 굳이 이런 상황에서 롱이다라고 해서 막 롱을 베팅할 사실 뭐 근거가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물음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 상도 부담이 있고 한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는 그냥 되돌림, 이 내려갔던 A파의 되돌림 정도 비일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피도 차트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그냥 여전히 여기가 5파 고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A, B, C로 A파, 여기가 B파, 여기가 아마 C의 1파, 여기가 이제 C의 2파, C의 3이 아마 곧 언젠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조금 더 갔다 떨어질지 바로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충분히 지금 저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괴선이 다 모여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위든 미치든 저는 7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150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P랑 이제 나스닥 살펴보면은 S&P 같은 경우에 그냥 구주봉으로 살펴보면 이제 2009년 금융위기 저점 이후로부터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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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에서 3회로 여기가 3파, 그 다음 여기가 이제 4파 하고 나서 저는 뭐 5파 고점은 계속해서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 2, 3, 4, 5가 마감이 되고 ABC로 조금 크게 향후에 빠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럼 이제 5파를 살펴보면 5파를 일봉으로 보면 5파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치고 나서 마지막 이제 5파에 대해서 마지막 5에 1, 2, 3, 4라고 뭐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로그 스케일을 조금 풀고 살펴보면 그 다음 여기를 이제 2랑 여기도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살짝 좀 틀어지긴 했는데 뭐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여기도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뭐 저는 여기서 고점이 닿았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전 나스닥으로 했었는데 나스닥 여기서 일단 숏을 좀 해놨었고요. 근데 뭐 여기서 이제 고점을 재차 갱신을 했었기 때문에 뭐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지금 반등이 늦기는 한데 뭐 저는 여기서 전고점을 좀 넘지 않는 이상 일단 뭐 저는 아직까지는 하방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1차적으로 여기서 이제 고점 올라갈 때 다이버전스 계속 났었고 여기도 뭐 다이버전스 마찬가지고요. 뭐 정확하게 이제 RSI 같은 경우 이제 그어본다라고 하면은 RSI가 보통 이제 다이버전스가 좀 잘 맞는데 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RSI 같은 경우는 딱 여기서 이제 되돌려 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꺾여주면 제가 생각한 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혹여나 이제 S&P가 고점을 더 쳐버린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제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일단 넘어야 되겠죠. 중요한 건 일단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를 지금 전고점인 470
4740.5를 넘냐 마냐가 일단 지금 1차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저는 일단 올라갈 때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받쳐주지 못했고, 뭐 여기도 일단 아직까지는 저항선 기준선 역전돼 있는 상황에서 뭐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조금 이따 그 구체적인 이유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뭐 투자라는 게 고집을 부린다고 될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이제 하방으로 보지만 뭐 설사 여기 정고점을 갱신한다고 치면은 이제 불규칙 비파라고 해서 좀 정말 특이한 패턴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봐서 불규칙 빈 정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정고점을 넘어가면 그냥 뭔가 내가 틀렸구나. 그때는 숏 포지션을 청산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숏 매수를 했다가 뭐 사실 이날 4월 1일 날 대규모로 매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들고 있는데 오히려 약간 조금 극외 이제 극외 이제 옵션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선물 포지션은 이때보다 훨씬 더 적긴 합니다만 이제 다 매도를 해서 좀 외가 오브로, 어차피 제가 생각한 게 맞다면 어차피 C니까 급락을 할 거고요. 아니면 올라갈 거니까 뭐 그냥 이제 리스크는 좀 작고 리턴은 크게 조금 극외가 옵션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봉으로 이제 살펴본다고 치더라도 이제 결국 여기를 이제 재차 정고점을 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1, A, B,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오지 않을까. 한번 조금 요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뭐 그 정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여전히 뭐 다이버전스 나고 있는 상황은 여전하고, MACD도 여기는 다이버전스 나고 있는 게 여전하고, 반등 시에도 거래량이 오히려 계속 줄어드는 걸 봤을 때 뭐 저는 좀 상승의 신뢰도는 조금 더 낮아 보인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조금 살짝 다른 게, 여기는 일단 아직 여기 고점을 좀 갱신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가 1, 2, 3, 4, 5로 살짝 넘어가지 않을까. 이제 S&P도 그렇고 조금 살짝 올라갔다가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던 게 여기가 A파, B파 다음에 ABC, A파, ABC, B파 그 다음에 1, 2, 3, 4, 5로 지금 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A, B, C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이죠. 뭐 거의 사실 지금 증시랑 뭐 파동이 저는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했던 파동이 여기 1파, 2파, 3파, 4파 치고 나서 여기가 이제 5의 1파이냐 아니면 5가 끝이 났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봉상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치면은 마지막 5파가 1, 2, 3, 4, 5로 일단 한 파동은 끝이 났는데 이게 진짜 5가 끝이 났느냐 아니면 5의 1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여기도 딱 중요 지지선에 지금 걸려 있는 거죠. 200이라고 120 이동평균선. 여기가 이제 무너지면서 여기 전저점 깨지면 뭐 더 크게 무너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여기 전 고점을 좀 넘어야 확실하게 저는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5의 1인지 5의 3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의 1인지 아니면 5가 끝났는지를 여기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저는 전고점 넘어간 매수, 전저점 떨어지면 더 숏을 하는데, 뭐 굳이 사실 비트코인은 지금 그냥 숏을 하기보다는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전고점 넘기 전까지는 좀 지켜보자. 특히 여기 지지선 여기를 좀 딛고 반등을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좀 반등을 하면서 200일 이동평균선 좀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20 이동평균선에선 지금 계속 지지를 하고 있어서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가 아주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구름대도 상당히 얇아서 언제든 돌파가 가능해서 뭐 저는 좀 계속 좀 증시가 위태위태해 보이긴 합니다.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필라델피아도 뭐 고점을 갱신하긴 했습니다만 뭐 계속해서 저는 뭐 거의 다 왔다. 이제는 좀 조심하시는 게 맞다. 뭐 좀 자세한 근거는 조금 이따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 5파 치고 나서 A, B, 그 다음에 여기가 C의 1, 2, 3이든 아니면 1, 2, 3의 1, 3의 2, 3의 3이든 결국은 떨어지리라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유로스톡스도 뭐 마찬가지고요. 여기 오파 치고 나서 이게 그냥 A, B, C 정도지 않을까, 아니면 1, 2, 3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항생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기 때문에 뭐 추세는 여전히 좋지 않아서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A, B, C 다음에 이제 A, B 여기가 C고 그 다음에 A, B, C가 나오던 아니면 이제 더 이제 C의 1, 2, 3, 4든 뭐 결국 아직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상해 종합은 반등은 하고 있지만 뭐 저는 일단 뭐 좀 건드리기에는 리스크는 너무 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몰려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이제 결국 FOMC가 있잖아요. 이제 15일 날 있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결국 아마 이제 16일 날 발표가 될 텐데요. 이제 그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침이니까 16일 장 시작할 때는 이미 이제 우리가 아침에 알고 장이 시작할 거고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는 또 20일도 있습니다. 20일은 또 17일 날 반영이 되겠죠. 두 날 다 지금 좀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 가속화 얘기도 있을 거고요. 점도표도 이제 12월에는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증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뒤에 이제 저는 테이퍼링은 이제 빨리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금리 인상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거는 이제 제 예상이 아니라 그냥 통화 정책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볼린저 밴드 이렇게 달러 인덱스 모여 있는데 저는 좀 위로 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달러 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제 위든 미치든 튈 것 같다. 딱 구름대 밑이어가지고 구름대 딱 정도여서 좀 튈 것 같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아직까지는 200 이동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여기도 일단 기술적 반등일지 아닐지 봐야 되겠지만 뭐 저는 여기 일단 추세를 한번 선을 아예 깨버려서 뭐 조금 부정적이게 보기는 하는데 일단 뭐 조금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로 본다면 뭐 적어도 일단 기준선이라도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 같은 경우엔 조금 이따 실질금리 보여드리겠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기적으로 저는 금은 좀 빠지리라 보고요. 실질금리랑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 실질금리가 한 1에서 2 정도 되면 뭐 그때 조금 공격적으로 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3, 4, 5파 이번에 고점 치고 나서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ABC가 끝이 났을지 ABC 다음에 B 다음에 C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입니다. 뭐 구름대까지도 깨졌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일단 구름대 안까지는 다시 이제 좀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딱 정확하게 이제는 좀 알기가 애매하긴 한데요. 여기를 이제 1, 2, 3, 4, 5로 하든 어차피 저는 결국엔 좀 오파를 한 번 더 치지 않을까. 전고점은 미국은 좀 넘어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랑 개별 종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증시 이슈들 이제 좀 통화정책 관련된 좀 지표로 간단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키스콜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많아서 매도를 못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개인 투자분들 여기 120 이동평균선 좀 깨질 때 매도를 하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여기도 뭐 전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긴 합니다. 한 이 부분부터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일단 들어오면서 뭐 크게 무너지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전환선을 일단 넘어섰다. 9일 후행스팬이라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남은 건 이제 기준선을 넘어야 되겠죠. 기준선을 넘고 26일 후행스팬이 호전되는 거를 일단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2차적인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한 15,45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영업이익이 뭐 사실 올해 거의 11, 10%까지도 보는데 뭐 영구적으로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한 7% 정도 잡았습니다. 뭐 최근이 조금 약간 이례적인 호황이긴 한 거여서 한 7%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았고 매출액도 더 떨어진다 라고 감안을 해서 잡은 수치로 봤을 때도 그래도 뭐 내재 가치는 저는 한 7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뭐 여기 시총이 뭐 2,850억이고 현금 같은 경우는 4,800억 정도 되거든요. 이제 보유한 자회사를 이제 지분율만큼까지 더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별도상 들고 있는 거 현금 다 합쳤을 때 회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현금이 한 4,8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평가는 되어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이 저평가가 과거부터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언제 해소가 되냐가 중요한 거겠죠. 왜냐면 결국 뭐 진짜 좋은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이 있는데 뭐 나만 알고 아무도 안 알아주면 그걸 이제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려면 남도 이제 알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일단 되고 있지 못한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결국 여기 이제 대주주가 이제 지금 상속세 납부 때문에 주식담보대출 한 400억 정도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뭐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아직까지 안 갚았으니까 갚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갚을 돈도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결국 회사에서 그 돈을 빼야 될 텐데 뭐 배당은 세금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배당 소득세가 워낙 높으니까요. 종합과세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주가를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납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한 다음에 세금을 내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유상 감자를 해서 뭐 세율상으로는 사실 유상 감자나 물납이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 유상 감자를 하는 방식 둘 다 있는데 일단 지금은 둘 다 가능은 하긴 해서 저는 좀 그런 방식으로 아마 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대출을 좀 갚지 않을까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저평가가 빚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게 일단 결국 가장 중요합니다. 뭐 지금 당장 현금이 많은 것보다도 그 현금이 많은 게 결국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이제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없어서 일단 지금은 좀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워낙 상속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2017년이죠. 뭐 5년 지나가는 상황이어서 뭐 늦어도 내년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좀 최근에 좀 하락이 있었죠. 뭐 실질금리가 좀 내렸거든요. 이제 국내 실질금리가 내리면서 제가 뭐 사실 사면서도 이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국내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점을 치고 사실 이 부분부터 고점을 치고 이렇게 쭉쭉쭉 빠진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뭐 결국 저는 좀 중기적으로 여기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중기적으로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사실 이제 파생 쪽 이제 오히려 뭐 나스닥 선물 쪽이 선물이나 이제 옵션 하는 게 가장 메인 포지션이긴 해서 그리고 뭐 실제로 둘 토탈 했을 때는 오히려 수익이 나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이때 이제 많이 빠질 때 사실 수익을 상당히 좀 많이 거뒀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은 이제 나스닥이 메인 포지션이라 이제 그 부분을 뭐 저는 이제 오히려 해치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을 좀 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기적으로 사실 들고 가기에는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아직까지 기준선을 넘지는 못해서 추세는 여전히 좋지 않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레벨상으로는 충분히 살만한 회사다. 라고 이제 기대 수익률로도 기대 수익률 상당히 높죠. 지금 22% 되기 때문에 저평가는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수는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오늘 살펴볼 종목 이제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76,0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그냥 뭐 거의 뭐 적정한 수준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다만 뭐 싸 보이진 않는다 인 것 같고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항상 기대 수익률 한 8% 정도 되면 좀 조정을 보였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1월에 한 7.9% 정도 되면서 조정이 나타났었고요. 근데 이제 조정이 나타난 건 맞는데 그럼 이제 싸냐라고 했을 때 과거 쌀 때는 15%까지도 가고 17%까지도 싸졌는데 뭐 지금 이제 뭐 기껏 한 9% 정도기 때문에 지금이 싼가에 대해서는 전 좀 약간 물음표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조정한 이제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뭐 저는 저평가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비싸 보이면 비싸 보였지 뭐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상으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5파 고점을 치고 저는 여기가 A파, 여기가 이제 B파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약간 저항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못 넘고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23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이제 저평가는 대인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 평가로도 뭐 좀 주가 반등하면서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뭐 주가는 뭐 그래도 사실 좀 저렴한 편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봤을 때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좀 애매할 수가 있는 게 여기가 5파 고점을 치고 여기가 A고 B 다음에 C냐 아니면 이제 A, B, C로 조정이 다 끝났냐 둘 중 하나인데 좀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좀 사실 모든 주식들이 좀 애매하긴 해서 그냥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그냥 기준선을 넘었기 때문에 매수는 이제 이날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매수를 했다가 결국 그냥 기준선을 하회하면 뭐 매도를 하는 거죠. 아니 뭐 전환선을 하회하면 매수한다던가 좀 방식으로 이제 좀 애매할 때는 이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 뭐 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뭐 아직 매수를 안 했는데 좋아 보이신다라고 하면은 구름대 넘어간 매수를 하셨다가 구름대 그냥 하회하면 그냥 깔끔하게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 뭐 여전히 여긴 높습니다. 17.8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이제 16이어서 높은 건 맞지만 우리보다는 조금 더 비싸 보인다. JB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17.3이지만 오히려 대형은행인 우리금융지주랑 비슷한 밸류에이션이라 오히려 우리금융지주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KB는 대형이다 보니까 14로 가장 이제 리딩뱅크이기도 하죠. 1등이다 보니까 가장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신한 같은 경우엔 2등이랑 2등으로 높죠. 15.5% 정도 되고 있어서 그냥 뭐 4대 은행 중에서 가장 저렴한 우리 금융지주가 뭐 가장 낫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차트를 봤을 땐 여기는 이제 크게 무너지지도 않고 구름대에서 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매도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오히려 뭐 좀 기간 조정도 살짝 받았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증시들 좀 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상당히 쭉쭉쭉쭉 잘 가고 있죠. 차트상으로는 뭐 저항선 기준선 다 넘어서고 뭐 엄청나게 잘 가고 있습니다. 뭐 볼린저로 봐도 200일, 20일 볼린저 잘 타고 가고 있고요. 50일 볼린저 이미 넘은 상태고 200일 볼린저마저도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과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사실 여기였나가 고점이었다고 봤지만 뭐 더 넘어갔기 때문에 뭐 더 상승을 한 건 맞는데 아마도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보면은 여기가 1, 2, 3, 4, 5로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 2, 3, 4, 5로 3이고 여기가 이제 4고 여기가 1, 2, 3, 4, 5이지 않을까 마지막 5이지 않을까 뭐 저는 정말 이제 곧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것도 똑같이 뭐 섣부른 예측보다는 그냥 뭐 후행적으로 생각한다면 기준선에서 항상 뒤졌죠. 그래서 기준선 그냥 확실히 깨지면 뭐 매도를 하자. 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라면 그냥 사실 그냥 지금 매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가장 보수적으로 한다면 여기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50% 팔고 전환선 들어오면 25% 팔고 기준선 깨지면 나머지 25% 팔자. 뭐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애플 같은 경우도 전에 이제 사실 보여드렸지만 주가가 엄청나게 랠리를 한 건 맞죠. 근데 랠리를 한 건 맞는데 뭐 사실 2015년 실적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작년 기준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뭐 거의 유사한 수준 소폭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졌거든요.
뭐 애플을 성장주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거 수치를 봤을 때 성장주로 보이시나요? 이제 성장주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가치주에 가깝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사실 성장주랑 가치주란 이 단어 자체도 좋아하진 않는데 주식이랑 그냥 싸냐 비싸냐가 존재할 뿐 뭐 사실 성장주랑 가치주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성장을 하면서도 가치가 있는 주식이 있을 수 있고요. 성장을 하지 않아도 가치 있는 주식이 있고 성장을 많이 하지만 너무나 과하게 비싸서 이제 가치가 없는 주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딱 성장과 가치를 딱 나눌 수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가치 있는 주식인데 성장하는 주식과 가치 있는 주식인데 성장 안 하는 주식, 가치가 없는 주식인데 성장하는 주식, 가치가 없는데 성장을 안 하는 주식이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늘진 않았는데 뭐 증시가 올라갔던 게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이 버는 돈보다도 오히려 적자를 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영업 현금 흐름에서 현금 흐름상 적자를 내면서 자사주 매입을 했던 영향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ROE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뭐 엄청나게 올라갔죠, ROE가. 그랬던 영향이었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차입금 의존도 빚도 많이 졌기 때문에, 왜냐면 결국 대출해서 배당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한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자본도 이미 뭐 반토막이나 까진 상황에서 향후에 이제 미국 쪽은 자사주 매입하는 거 1%에서 2% 정도 세금도 매기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저는 향후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애플도. 물론 이제 뭐 XR, 이제 AR 뭐 이런 거 이제 좀 가상 현실 관련된 이제 디바이스나 뭐 애플카 이런 뭐 이슈는 있겠지만 그런 게 이제 완벽하게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뭐 저는 뭐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테크 쪽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은 됐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일단 증시가 지금까지 이제 증시를 끌어왔던 거는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실질금리가 낮아서였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돈이 금융시장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만기별이거든요. 2년 만기 실질금리, 이제 2년, 5년, 10년, 30년 실질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증시가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질금리가 이제 증시의 할인율의 역할을 하거든요. 할인율이 낮았으니까 증시 멀티플도 높아질 수 있었고 주가도 높아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할인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증시가 향후에는 고평가가 유지가 되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업데이트 된 것부터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일단 업데이트 된 거 그냥 보면서 그냥 증시 부분 이제 데이터 부분 좀 간단하게 오늘은 좀 오랜만에 좀 살펴보면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양쪽 완화를 하면 연준 총 자산이 증가를 하잖아요. 이제 국채를 매입하다 보니까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총 자산이 증가를 하는데 결국 여기가 이제 자산이면 반대편에 이제 결국 부채랑 자본이 있을 거잖아요.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BS다라고 하면은. 근데 자본은 크게 변동은 안 하니까 결국 자산이 증가하면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면 부채가 감소해야 되는데 결국 연방준비은행의 총 자산이 이렇게 증가를 한 만큼 부채도 능가를 했겠죠. 연방준비은행 부채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유통통화는 그냥 이제 정말 이제 프린트된 달러, 지급준비금은 이제 은행이 가지고 있는 뭐 그냥 현금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이 재무부 일반 계정은 미 재무부가 이제 재정 정책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다. 그리고 리버스 레프는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당근 자금 시장에서 이제 빌린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출이 증가하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대출이 뭐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좋으니까 대출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질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대출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은행이 예대율이 지금 5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금만 이렇게 늘고 대출이 안 늘었던 건데, 대출을 하려고 하면은 이 자본 비율이나 이제 레버리지 비율, 뭐 이제 SLR 뭐 이런 이제 규제 비율 때문에 현금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현금이 지금 총 자산의 한 30% 정도 되거든요, 은행들이. 현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현금 잘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현금 받는 양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 예전에는
이 자산을 늘릴 때 지급준비금이 늘어서 부채가 늘어서 자산이 늘었는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리버스 레포로 조달을 하는 거죠. 이제 단기 금융시장에서 조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럼 계속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냥 리버스 레포로 계속 조달을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좀 그렇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은 리버스 레포로 조달을 하려면 이제 안 되는 게 이제 단기 금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리버스 레포로 조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연준이 이렇게 있고 이게 단기 금융 시장이라고 하면은 단기 자금 시장이라고 하면은 연준이 이렇게 돈을 빌리는 거죠. 돈을 빌리는데 대신 내가 채권을 담보로 너한테 맡겨줄게. 이 채권 담보로 돈 좀 빌려줘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금리가 이제 SOFR이라는 금리고요. 이게 리버스 레포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라 색깔 선이고요. 그 다음에 IORB가 이제 지급준비금에 불이하는 금리. 은행에 이제 은행이 이제 연방준비은행에 돈 맡기는 거를 이제 지급준비금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이제 지중금, 이제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연방준비은행에 맡기는 건데, 그 지급준비금을 연방준비은행에 맡길 때 주는 금리가 이제 이거 IORB인데, 단기 자금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단기 금리가 이제 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내려갔던 거는 이제 TGA 재무부 일반 자금이 이제 재정 정책을 풀면서 거의 1조 이상이 시중에 단기 자금이 풀리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또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RRP가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단기 자금을 빨아당기면서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튀면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을 미리 좀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서 연준이 이제 12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발표가 될 때 아마 테이퍼링을 1월부터는 2배로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150억 달러씩 달마다 줄이고 있지만 매달 300억 달러씩 줄여서 3월에는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6월에 마치는 걸로 됐었지만 3월에 마치겠습니다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기준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근본적인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실질금리가 아니라 상업은행 예대율 자체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이 올라가서 이 부채를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결국 리버스 레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단기자금 시장이 금리가 튀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될 것 같은데 되면은 이 TGA가 늘어버릴 거거든요. 왜냐면 재정 지출을 하려다 보니까 아마 한 1조 달러가 증가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연두 색깔이죠? 이 연두 색깔이 증가를 하려면 뭔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리버스 레포가 사라지던 아니면 지준금이 이제 사라지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 연두 색깔 포션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 TGA 같은 이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재정 지출을 하면 한 방에 그냥 통장에 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돈이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훅 줄어들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부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 시중에 이제 돈이 풀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그냥 과거에 이제 그런 얘기가 참 많았었죠. 2015년 뭐 특히 이때도 많고 지금도 많은데 지금은 조금 이제 없죠. 돈이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렇게까지 많이 풀었었는데 2015년도에 왜 인플레이션이 안 날까라고 했는데 돈이 당연히 이제 통장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지급준비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안 났죠. 근데 이제 이 돈들이 이렇게 풀려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났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이상 돈이 풀리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차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TGA 이게 줄어들었던 부분도 있고 이게 시중에 돈을 풀었던 부분도 있고 워낙 돈을 많이 푸니까 이 M2 증가량 자체가 또 증가를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튀어서 물가가 올라간 게 있는데 진짜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은 이 연방준비은행 이제 자산과 부채가 이때처럼 줄어들 거거든요. 경기가 정말 좋아진다라고 치면은 이게 줄어들 때 진짜 이제 금융시장에 있던 돈이 실물시장으로 이제 다 흘러갑니다. 그럼 당연히 실물시장에는 인플레이션이 나올 거고요. 금융시장에 있는 돈은 빠져나가니까 금융시장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조정이 나는 상황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결국 나타날 거고, 뭐 지금 당장 무너질지 아니면 이제 미국 주식도 지금 뭐 여기를 넘어서서 이제 결국 다시 한번 랠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결국은 이제 머지않아 먼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좀 조정이 보일 가능성이 계속해서 좀 크다라고 보여주고, 이제 재무부 이제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TGA, 이 재무부 일반 계정 TGA가 어차피 또 1조 늘어야 돼서 이제 그것 또한 또 좀 큰 일이지 않나, 오히려 이제 통과가 돼도 문제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그냥 실질 금리를 보더라도 이제 증시가 그냥 사실 오르니까 더 오를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내막을 까보면 실질 금리가 올라가서 할인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좀 저는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나. 솔직히 전고점을 넘어선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넘지 않는 한 충분히 좀 조심을 하시고 경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